이재명 대표가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는 28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을 시사한 이 대표, 민심과 문심을 두루 살펴 대응카드를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네, 한편 룰 개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본격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 당일인 28일 광주 방문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저항과 그다음에 또 이런 예. 호남 일정, 예. 호남 일정 말씀하시는 거 보고 예. 제가 잠시 그랬는데 호남 일정 말씀하시는 거 보고 호남 일정을 그저께 빽빽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개를 예. 했고 이런 거 보면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좀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그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은 예. 검찰이 거대 야당의 이런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을 하면서 그저 소환을 했을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전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전 대선 후보로 네. 거의 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검찰이 함부로 소환을 했을 리도 없고 충분히 혐의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했던 이야기, 즉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표 촛불 때 박근혜 전 대표가 대면 조사 거부를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하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본인도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스스로 그 소환에 응해서 본인 스스로 결백이 있다면 결백한 것을 스스로 들어가 가지고 소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죄가 없다면 다시 나올 건데 뭐가 두렵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윤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다른 분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성남 FC 사건과 관련돼서 이기웅 관련돼서는 아닙니다만은 이기웅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민 구단이나 비인기 종목은 기업의 도움 없이는 존립하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시도민 구단과 관련돼서는 기업을 통해서 광고 영업 등을 통해 가지고 스폰서십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현실이고 모든 구단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 FC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금 홍준표 전 도지사께서 계실 때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재정이사로 16분을 기업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대우조선을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후원을 받았거든요.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는 STX 그룹에게 5년간 후원을 받아서 경남 FC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은 잘못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도지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부터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광고 영업을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후원만 해준 것처럼 부당하게 후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형평성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유치나 어떤 그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단체장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이런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불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던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심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예. 일정들은 그 당일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 사전들의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당 지역에 먼저 알리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전화해서 일정들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환 일정들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 피의자도 그럴 찐데 이재명 대표는 왜 거기에서 예외가 돼야 됩니까? 팩스 한 장 쭉 보내고 본인들이 결정한 28일 날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정이 미리 결정돼 있는 사람에게 그래 놓고 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정치적인 공박을 하고 협의 없이 이런 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그 문제부터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당내 여론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이번 수사의 과정들을 쭉 보면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정적 제거용 포트폴리오 사건들을 쭉 만들어 놓고 이게 안 되면 이 사건을 꺼내고 이 사건이 안 되면 저 사건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수사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관에 봉착을 하니 갑자기 수면 아래에 있었던 성남FC 사건을 갑자기 또 꺼내가지고 소환 통보를 갑자기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사력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부터 먼저 거론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 불응 문제보다는 소환 방식의 문제가 더 먼저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윤 교수가 이제 좀 잘 못 알고 그러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나 방금 이제 윤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팩스 한 장 달랑 보낸 게 아니고 검찰도 기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직접 전화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라 안 하니까 또 이제 당 대표실로도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팩스로도 보내고 특수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도 또 소환 통보를 하고 이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야당 파괴다, 뭐 정적 제거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예. 그 검찰 소환 통보를 가지고 팩스 한 장 달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남 FC 사건을 갑자기 꺼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장동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성남 FC를 꺼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줄줄이 사탕같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재인의 검찰과 경찰들이 2년 이상을 묵혔던 사건이에요. 그걸 올 6월부터 이제 재수사가 되면서 성남지청에서 그걸 이제 재수사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하게 된 것이고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에서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억지 논리를 쓰시는데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3자 뇌물은 무조건 죄가 된다. 그리고 특히 죄가 되는 것은 뭐냐? 두산건설이 50억을 주면서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해요. 당시 2014년과 2015년에 현금 기부 체납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걸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 주실? 이 사건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21년도 9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를 했던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다시 꺼내 들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문제가 없었다라고 무혐의 결정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또 정적 죽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민생 투어 중인데 다음 주에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좀 문심을 끌어안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행보 보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 예. 전임 대통령을 찾아뵙고 마침 그때 경남 경청 투어 일정이기 때문에 네. 전임 대통령을 찾아뵙고 또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와 권양주 여사님을 예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외부에서의 공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 결속을 다지는 것은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문심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네. 문심은 늘 민주당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굳이 되잡고자 하기보다는 전임 대통령에게 전국 현안에 대한 헤쳐나가는 지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본인 그 전임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 벽두에 좋은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곤 교수께서는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심을 끌어안기 위한 것이다. 네네. 물론 일단 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다. 그 전에 지금 이제 또 그 2016년대 분당 이후에 그 나갔던 사람들 대부분 다 복당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복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열의 씨앗이라고 해서 복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극구 주장을 해서 이제 복당을 시키고 이런 걸 보면 일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용으로 여러 명들을 지금 이제 불러들인 거란 말이죠. 예. 거기에 박지원 전 원장이 있을 것이고 정동영 전 대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데 저는 이런다고 해서 문심들이 돌아온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친명들만 해도 저희들이 언론 보도상으로만 해도 기존의 당대표가 될 때 한 169명의 지금 당 소속 의원들 중에 한 100명이 친명계였다고 해요. 예. 당초에는. 지금은 2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친문 중에 그저께 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왜 최고위원들이 전체가 다 나서서 방어를 하느냐. 그냥 TF나 꾸려가지고 하면 되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당내에서 친문들이나 친명계조차도 반발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당내 위치가 아무리 새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 사법 리스크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예. 대표는 설 연휴 이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좀 예상을 해보면 윤 정부에 대한 뭐 비판도 당연히 담길 테고요. 검찰 수사 그리고 앞서 이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이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답할지도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 면담하시고 하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민주연구원장의 인선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태호 의원을 인선을 하셨는데 정태호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정책 통의자 예. 지금 초선 의원이시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지금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하는 당의 핵심 요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들이 계속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그 리더십이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의 리더십
국민의힘은 무조건 하나로만 밖에 안 되고 윤심 아니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당대표도 쫓아내고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1위 후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까지 바꾸는 이런 정당과 차별화, 분열의 정치냐 통합의 정치냐 이거에 대한 차별화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포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제1당의 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전국에 대해서 내년에 있을 경제 위기, 계속되는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낼 건지 어떠한 것들을 더 핵심적으로 정부 여당과 함께 정책 경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전국 구상이 발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전당대회 룰도 확정이 됐고 이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고 선관위원장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당원 투표 100%라든지 이번에 달라진 점들이 적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의 룰 변경은 상당히 이제 해묵은 과제였고 네.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치가 거대 양당 정치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보수 정당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여론전이라든지 아니면 선전선동 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홍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보니까 이 역선택이 늘 문제였습니다. 늘 역선택 문제는 경선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역선택 문제였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심했는데 이번 룰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첫째로는 이제 당원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당의 1위 후보를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 변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그 해묵은 과제들이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진짜 그 당의 리더라든지 리더십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변경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셨고 다르게 바라보는 측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동의 1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라고 하는 윤심과 대통령과 윤심이 작용해서 이렇게 전당대회 룰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9대1, 8대2 정도로 변경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불안하니 100대 0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실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정광석화처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역선택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제가 속한 정당이 아닙니다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윤심을 잡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앙입니다. 다양성이 없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예. 오직 윤심만 잡기 위한 정치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신조어가 김장연대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득표력이 있는 나경원 의원도 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 세 사람의 물밑 접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물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면 아닙니까? 예. 김장연대라는 부분은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예.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은 또 당권 주자로서 또 장제원 의원과의 협조가 이제 원활하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김장연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애초에 김기현 의원하고 또 나경원 의원 간에 또 이렇게 이제 공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각자 플레이를 해서 네.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선 이번에 룰 변경을 하면서 결선 투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김장연대 부분도 아무리 이제 장제원 의원이 최측근이라고 하고 또 국민공감이라는 그런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 자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대중적 지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판을 내겠죠. 예. 네. 아까 전에 이제 과연 윤심을 누가 잡을 것인가만 관전 포인트인 게 참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승민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또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장관 차출설도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것도 단 하나 아닙니까? 장관 차출서도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그러니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라도 데려오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하나일 수밖에 없고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 지명대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관 차출소까지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정말 급하구나. 잘못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장연대 플러스 나경원 전 의원을 결합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되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모두가 다 합쳐서 유승민 한 사람 꺾이는데 한 가지만 다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죠. 연대를 한다면 예. 연대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반 유승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하면 노선 투쟁이 좀 있어야죠. 협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나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함께 수렴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야 하는데 네. 결국 한 사람만 안 되게 하는 전당대회만 하고 윤심만 내 쪽에 끌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전당대회 그 판과 관련돼서 권성동 의원이 잘 안 보이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그 향후 행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 예, 예. 드리면 말이죠. 자꾸 윤 교수는 이제 이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가지고 윤심 지명대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새 정부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예산과 법안 모든 것을 다 보셔서 알지만 또 덩달아 이태원에서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 윤석열 새 정부가 얼마나 야당의 국회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이만치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내지는 원칙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갈증이 있었고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비상식적인 국회의 의석수 180석이나 그 야당이 갖고 있는 이런 식의 국회 의석수는 이거는 이 1년 반 후에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룰 변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항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윤심의 지명 대회라는 식으로 저렇게 이제 그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적으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윤 교수도 유승민 의원이 부동의 1인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편을 많이 들어요. 드는 그 자체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미안하게도 유승민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에서 같이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예. 아니면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유승민 의원한테는 지금 현재 상당히 편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새 정부를 위해 가지고 뭉쳐도 시원찮은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너무 도를 넘게 비판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야당이라든지 비주류라든지 이런 정도도 괜찮은데 어찌 보면 거의 그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저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제 배척을 받는 데다가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본인과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는 돕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어차피 출마를 못할 수도 있던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안 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도적으로 말씀. 안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 꼭 더- 한 말씀 네.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의회의 의석수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의석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매우 유감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결과를 가지고 비상식적이라고 저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총선에 대한 부정이자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시는 겁니다. 사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총선 부정과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민심을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정치권에서 저렇게 부정 계속하는 것은 사실 극우 세력, 극우 유튜버나 극우에 계셨던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가지고 저렇게 폄훼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 관련돼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당대회가 룰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옛날에 특권적이고 황제와 같은 총재 체제가 있었고요. 민주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당심도 있지만 그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면 안 된다 해서 당심과 민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당 대표들을 뽑고 당 지도부들을 뽑았던 역사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 역사가 퇴행을 한 거죠.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없게 지금 다 막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 자체를 옳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니만큼 웃으면서 네.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그리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